다행히 계엄 조치가 해제되긴 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계엄령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을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수출과 외화 조달에 있어서 이 크레딧 라인이 축소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된다면은 이 결국에 다양한 쇼크들이 조기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비트코인이 결국 10만 달러마저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밤사이 나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이 뒤쪽에 예. 한덕수 국무총리랑 예.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재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 좀 잘 대처하십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조치가 이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오늘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국민 입장에서는 계엄 조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계엄 조치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냉정한 시각을 갖고 또 균형된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어제는 국민들이 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었죠. 국민이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크레딧 라인의 축소 문제는 예. 경제팀들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우리 김재현 PD께서는 뒤쪽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런 그렇네요. 경제팀의 그 수장분들이 좀 잘 좀 해주시사. 오늘 그 방송은 경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 조짐이 있으니까 한국 경제 이런 것이 쇼크를 가셔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자 하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국제적으로는 비트코인 문제죠. 그렇죠. 모두 건물 시청자 여러분, 테슬라와 함께 누누이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죠. 예. 오늘도 그 테슬라가 52주 신고가인가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가 넘어서 이제 테슬라의 52주 신고가가 예, 속보로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7월 말서부터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단했기 때문에 오늘 그 원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어간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차기 SEC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라는 요 가상론자의 아주 옹호론자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10만 달러가 넘은 게 아닌가. 그리고 차익 실현온 이후에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죠. 사실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시청자 여러분 엘살베도르를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웃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엄중한 상황인데도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지도가 80%가 육박했습니다. 예. 그만큼 엘살베도르의 부켈레는 배팅을 했죠. 2019년에 비트코인을 첫 법정 화폐로 해서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국민들이 지금은 지도가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천삭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냐? 예. 물론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한국 증시에서 지금 자금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비트코인 코인 자금도 해외로 이탈되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희비가 있을 겁니다. 투자자 예.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계엄 조치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살아나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자, 우리로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었죠. 어제 국제금융협회 IIF가 발표한 이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지금 세계 부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죠. 예.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뤄드려야 되는데요. IMF가 어제 발표했던 글로벌 그 부채 모니터 세계 부채가 323조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5경어입니다. 근데 이제 부채는 좀 많이 되면 좀 줄여야 되는데요.
예. 시간이 가면 그래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2조 달러, 1경 7천조를 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2028년까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망치가 130조 달러를 저기 323조 달러에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에 가서는 예. 450조가 넘네요. 그렇네요. 달러가 넘네요. 우리 돈으로 보면 63경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게 달러 표시 부채가 많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고금리가 되고 예. 그다음에 강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모니터의 보고서가 트럼프 당선과 맞물리고 고금리, 강달러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이 보고서가 최대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 강세 현상이 되죠.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유럽 쪽에 프랑스 국민들의 그렇죠. 예산 통과로 인해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예. 지금 105에서 107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트럼프 당선 전에는 100인데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 금리가 10년물과 오늘은 사실은 수급 여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인플레와 관련된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2년물은 올랐습니다. 잠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 지금 오늘 그 미국의 국채 시장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2년물과 10년물을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천 PD 다시 한번 예. 그 2년물과 10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플레가 이렇게 우려된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 올랐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0.5%는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런데 수급 여건에서 일본이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예. 지금 10년물은 떨어졌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트럼프 당선 직전보다도 예. 3.6%에서 4.2% 내외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발 고금리 강달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하죠. 그렇죠. 우리는 예의자 우리도 상당히 빚이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맞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지금 트럼프 집권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에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이 금리 차 갈수록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측 기관들의 시각들을 한번 보면 예. 트럼프발 인플레는 증가한다. 그리고 보호주의 때문에 공급 측의 공급망도 차질이 빚니까 거기서 인플레 요인이 된다.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트럼프는 뉴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정의 인플레가 증가하니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과 그다음에 수요 측이 동시에 인플레 증가하고 나타나서 이것을 사실 다중공선형 인플레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세계가 하나니까 모든 국가에 현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1990년대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 읽고 돌아가겠습니다는 이번에 집권 2기에 트럼프할 다중공선형 인플레가 될 때는 미국과 친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다시 금리 인상과 평가 절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2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2년물 국채 금리가 정책 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은 피버에서 추가 금리 이런 쪽으로 내년에 보지만 뭐 어떤 사람은 미국의 기준 금리가 2.5%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월 달에 FOMC 문제도 이렇게 금리 동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예. 바로 그런 배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과 친미 국가들은 금리 인상과 평가 절상으로 한다. 예. 근데 중국과 친중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고관세 문제 때문에 결국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죠. 평가 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친중 국가는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고관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또 예. 자국 통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통화치를 감안하는 것을 보면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강세의 고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달러 지수로 보면 금리 지수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국가들, 중국 같은 국가들은 금리 인하에 자국 통화 평가 절하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Great Divergence 예.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집권 2기에서 보면 결국 과거 1990년대에는 루빈 독트린 달러 강세 시제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뭐냐? 트럼프 메센트 독트린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강달러의 고금리가 되면 부채를 많은 국가들 2028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세계적인 현안, 예, 각국의 현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채 문제를 얘기하면은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케네스 이 로고프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중국이 이 슈퍼 부채 사이클 때문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빚에 경고를 했었죠. 예. 이런 것이 현실화된 게 2009년 금융위기서부터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예. 왜 부채위기냐? 부채를 갖고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상태에서 결국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예. 부채의 슈퍼 사이클의 시작은 아. 2009년서부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때 1차를 맞았죠. 위기를 맞으면 보통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부채가 빚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맞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때 피그스 국가다 이렇게 해서 예. 2차 유럽 재정위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헝다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3차 감염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 부양책을 공산당 대회 2020년 10월 이후에 30차례 걸쳐서 추진했습니다는 경기 살아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일본 전철을 받지 않느냐. 제페나이제이션 하는 일본에 의해서 또 최근에는 이 중남미 위기다. 예. 중남미 위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든지 부채 문제는 남 돈 쓰기는 쉽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마진 거 생각해가지고 꺼준 거 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예. 삶이 갚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 부채도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채 문제에서는 위기의 본질 문제를 접근하는. 근데 위기의 본질 문제는 기득권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통제 경제, 폐쇄 경제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기득권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누가 옆에서 투명하게 옆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해야 이 위기 본질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30년, 20년 제페나이제이션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발산, Great Divergence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대발산이 갈수록 심해질 경우에 중국과 친했던 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 텐트럼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텐트럼 가지고 한번 변화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텐트럼,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러면 물이 절절해서 수도꼭지에 잠그면 사실은 물이 덜 공급된 지역으로 가뭄 현상이 심하겠죠. 예. 그게 바로 텐트럼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이게 처음 시정기한편에 눈에 닿았던 것은 2013년 금융위기 때 돈 풀었던 것을 수도꼭지 잡는 과정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취약했던 그 프레자일 5입니다. 이게 이제 F는 프레자일, 얼음 깨지기 쉽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남아공과 터키가 브라질 국가들이 그때 테이퍼 텐트럼에 의해서 금융위 조짐이 겪었던 국가입니다. 예. 근데 2015년서부터는 미국이 막상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그 테이퍼 텐트럼이 금리 텐트럼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신 프레자일 5, 신 F5 국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신 F국가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 남아공과 터키와 콜롬비아. 그래서 인도가 멕시코로 바뀌고 그다음에 브라질을 콜롬비아로 바뀐 상태에서 신 F5이다. 자, 최근에는 중국이 헝다 사태로 인해서 돈을 조이는 과정에서 1대1의 참여국가 스리랑카, 파키스탄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이건 디폴트에 처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테이퍼 텐트럼 2013년, 2014년 금리 텐트럼, 그리고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의 고금리 강달러에 의한 트럼프 텐트럼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사실 차기 위기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부채가 많은 국가. 왜냐? 이 세계 부채의 달러 표시 국채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금리와 높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된다면 달러 표시 국채를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번에 국제금융협회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이후에 예. 국제금융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채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죠.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면은 이 부채 리스크 갈수록 커질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부채가 많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통계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었죠. 그렇죠. 국가 채무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르니까 예. 지금은 IMF의 신기준에서 위험 수준에서 60%로 내쳐 나왔는데요. 지금 2026년에는 66.7% 위험 수위 넘죠. 그렇죠. 근데 위험 수위가 2026년 뭔 미래입니까? 내년이 바로 2025년인데. 근데 올해 예산을 책정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갈등하는 속에 너무 이렇게 입법 구제에서 야당이 큰 구조로 당리장작적으로 이게 현황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일본의 그 추계국장인 야스히가이가 얘기했던 악어그룹의 경고를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판국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예산안, 나라 살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당리장작에 의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 악어그룹의 얘기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한계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7천조 원이 넘습니다. 1경 원이 육박합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모니터의 보고서가 되고 트럼프에 따라서 사실 고금리, 강달러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도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부채가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면요. 한국 경제 결국 부채 위기발 이 복합 불황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취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합 위기 얘기하는데요. 예. 정작 집권이 반 이후에 개선하지 못하고 더 닥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오늘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게 예. 이 계엄사법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아주 냉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는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오직했으면 우리 김치현 PD께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국무위원회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런 분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 내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해석한다. 근데 외부는 경제팀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자 여행 문제도 우리가 이 기픽으로 지정됐습니다. 관광 수입이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크레디트 라인, 신용장도 사실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 조달의 크레디트 라인도 축소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 경제에서 보면 그동안 우려됐던 111 쇼크 자막을 좀 되돌리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죠. 시청자 여러분. 111 쇼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물가 1.5% 떨어졌습니다. 9월 이후부터 1%대죠. 그다음에 수출 1.4%입니다. 이게 이제 동력인데 약화됐죠. 그럼 올해 성장률 자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1.3%, 2분기 0.2%, 그다음에 3분기 0.2%, 1%죠. 그다음에 4분기에 성장률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개원 판국이 이렇게 혼란해서 추스리지 못하면 4분기 성장률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2.2%, 2.3%가 아니라 1%대, 올해 성장률 1%대 되는 거죠. 지금 1.9%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가도 1%,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도 1%, 성장률도 1%. 이게 우리 상황적인 노릇이다. 근데 개원 후폭부 때문에 지금 외환과 수출에서 크레디트 라인이 축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과 같이 한번 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대책이 엄습하면 112 쇼크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위험수위 임기 전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꼭 좀 말씀드리면 위험수위가 넘으면 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꾸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높으면 그때는 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 위험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악성 부채의 도덕적 해임 문제라든가 우리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최성목 부총리라든가 이런 경제팀들이 유동성을
무한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조치는 잘한 조치다. 잘한 조치다. 우리가 이런 개업에 비관하지 말고 균형 시각에서 잘한 조치는 잘한 조치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도 다시 한번 이 세 분들이 다시 모여서 해외의 크레딧 라인 축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후속 대책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신문에 전부들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국내 그 투자자들이 해외 나가고 주식자도 비트코인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람도 나가고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채는 많고 트럼프에서 고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되니까 사실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한미 간의 금리차 축소한다, 외자 이탈 방지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적정 외환 보유를 중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배역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세 가지 방식 있죠. IMF 방식, 시간이 감겨서 그냥 방식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티, 그린스본 방식, 캡틴 방식입니다. 그렇죠. 최고항의를 할 때는 캡틴 방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외환보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줄어들거든요. 왜 그럴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급한 마음에 이게 직접 개입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외환보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1월 달에 뭐냐? 11월 같은 경우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면 12월 달 보면 달러 베이스로 오면 저게 11월 달에 4,153억인데요. 달러 베이스로 오면 달러 베이스로 오면 이게 3천 첫 자리가 3,00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팀한테 꼭 좀 부탁드리는 것은 1,400원 넘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가면하게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1,400원 흘려 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거 뭐냐 미국에서 큰 국가에서 강달러 조짐이 이렇게 있고 금리가 이렇게 저거는 조짐에서 우리가 소국 입장에서 괜히 시장에 달러를 잡겠다 하고 이렇게 시장 개입하면 위험한 소리 낸다. 그러면 외환 보유가 3천억 달러 밑으로 그 첫 자리가 3천억 달러에 오면 외환 얘기에 낙인 효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문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후폭풍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요. 계엄은 자체는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계엄을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이 냉정하게 균형 시각을 갖고 이런 조짐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경제팀이 이렇게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갈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가 경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경제팀의 좋은 후속 조치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